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하산을 결심한 그날, 채령은 5년간 단 한 번도 뽑지 않았던 아버지의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거대한 빙벽을 향해 검을 휘두르자 쩌저적 소리와 함께 얼음벽이 두부처럼 깨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산합니다. 당신을 꺾은 그자를 찾아 제가 아버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5년의 세월은 가녀린 처녀를 날카로운 검과 같은 여인으로 벼려놓았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돌아온 한양에서 그녀가 마주한 숙적은 칼이 아니라 국밥집 주인의 뜨끈한 뚝배기였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승부는 그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어이없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두산의 칼바람이 여인의 살갗을 내는 듯 매섭게 불어오는 심산유곡. 채령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북방을 지키던 이름난 무관이었으나 5년 전 어전 시합에서 당대 최고의 무인이라 불리던 흑호 대감에게 맥없이 패배한 뒤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패배의 충격으로 죽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채령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패배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강한 무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속세를 등지고 혹한의 설산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수련은 처절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호통만 입고 검법을 연마했고 굶주린 늑대와 표범을 상대로 실전을 치렀습니다. 맑은 날에는 폭포수 아래에서 검을 휘둘러 물줄기를 베는 연습을 했고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바람의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손에는 칼보다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혔고 그녀의 검술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거대한 빙벽을 일격의 두부처럼 베어낼 수 있는 경지에 올랐고 스스로 하산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흑호 대감을 찾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수한 무인으로서의 승부욕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약해서 진 것이 아니다. 다만 상대가 그 순간 아버지보다 더 강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자보다 더 강해져서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것이 지난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검 한 자루와 비상식량으로 직접 만든 육포 몇 조각, 그리고 산에서 캔 귀한 약초 한 줌을 보찜에 챙겼습니다. 세상 물정의 어두운 그녀에게 돈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포와 약초가 한양에서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간 정들었던 작은 동굴을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눈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앞둔 자의 살기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향한 미지의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한양이라는 곳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설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도착한 한양은 채령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과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은 평생을 고요한 설산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칠간 육포로만 연명했더니 따뜻한 국물과 밥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하고 진한 고깃국물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니 백년화로라는 큼지막한 현판이 걸린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은 저녁 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채령은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억척스러워 보이는 주모가 다가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드시겠소? 채령은 메뉴를 살필 것도 없이 여기서 가장 뜨끈하고 배부른 것으로 하나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곧 그녀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예법도 잊은 채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뽀얀 국물과 부드럽게 삶아진 고기, 그리고 넉넉하게 말아진 밥은 그녀의 허기진 배와 얼어붙은 몸을 순식간에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트림을 한 번 하고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녀가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다니던 최상급 육포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주모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밥값이오. 거스름돈은 필요 없소.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 주모와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주모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육포 조각을 집어들고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처자가 미쳤나? 지금 밥값을 이 고기 쪼가리 하나로 퉁치겠다는 게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는 게요. 주모의 고함 소리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웬 상골 처녀가 제정신이 아니구먼. 돈 없으면 곱게 외상을 달라고나 할 것이지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채령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육포는 백두산 멧돼지의 가장 좋은 부위로 만든 것이요. 한양에서는 금값이라 들었는데 국밥 한 그릇 값으로 부족하단 말이요? 그녀의 순진한 반문에 사람들은 더욱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이보시오, 월향. 무슨 소란인가라며 한량처럼 보이는 젊은 사내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입었지만 어딘가 허술해 보였고 얼굴에는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이 국밥집 백년화로의 젊은 주인 정도원이었습니다. 주모 월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웬 미친 처자가 나타나 밥값을 떼어먹으려 합니다. 정도원은 월향의 호들갑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채령과 그녀가 내놓은 육포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눈에 채령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기세가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굳은 살은 평생 험한 일을 해온 사람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령이 내놓은 육포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고 손톱만큼 떼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육포 맛이 보통이 아니구먼. 짜지 않고 담백하며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이 필시 장인의 솜씨야. 그는 월향을 진정시키고 채령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낭자, 실례지만 이 귀한 육포는 어디서 구하셨소? 채령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내가 직접 만든 것이오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도원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정도의 물건이라면 국밥 10그릇 값으로도 부족하지 않겠소. 밥값은 이 육포로 셈하기로 하고 남은 것은 외상으로 달아두리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월향과 손님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채령 역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도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채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더 했습니다. 낭자, 내가 이 귀한 육포를 공짜로 받을 수는 없으니 내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소? 그는 채령을 주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겨울 내내 처마 밑에 두어 단단하게 얼어붙은 거대한 두부 한 모를 가리켰습니다. 낭자의 손을 보니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을 듯한데 저 얼음 두부를 종이장처럼 얇게 한번 썰어줄 수 있겠소? 그의 엉뚱한 부탁에 채령은 잠시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만났다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령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밥값을 후하게 쳐준 정도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메고 있던 길쭉한 보찜을 풀고 그 안에서 낡은 천에 감싸인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주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검은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투박한 모양이었지만 검날에서는 서릿발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칼잡이와 안악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도원만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검을 뽑아 들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얼음 두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쉬익 하는 날카로운 파공성과 함께 그녀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수십 개의 잔상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칼질이 얼어붙은 두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방 사람들은 저 처자가 대체 뭘 하는 건가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검을 거두어 검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도원을 향해 됐소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부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단한 얼음 덩어리였던 두부가 사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더니 마치 눈꽃처럼 얇게 썰린 수백 장의 두부 조각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부 조각 하나하나가 어찌나 얇고 고른지 반대편이 훤히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 힘든 신기에 가까운 칼솜씨였습니다. 주방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도원의 눈은 흥분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찾았다. 바로 이거야. 그는 국밥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고기와 재료를 써는 솜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채령의 칼솜씨라면 고기의 질감을 극대화하고 국물의 맛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채령에게 다가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낭자, 제발 우리 국밥집에서 일해주시오. 낭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채령은 그의 엉뚱한 제안에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령은 정도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갈 길이 바쁜 몸이오. 한양에 온 것은 숙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흑호 대감이라는 자와 결판을 내기 위함이니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도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채령의 말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흑호 대감 말이오? 그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내가 그분을 잘 아오. 아니,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소. 그의 말에 채령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도원은 능구렁이처럼 채령을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흑호 대감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시오. 아무 때나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오. 그분은 지금 깊은 곳에 응어하고 계셔서 그 행방을 아는 자가 거의 없소. 허나 나에게는 그분을 만날 방도가 있지. 그는 채령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리 합시다. 낭자께서 우리 가게에서 두부와 고기를 썰어주신다면 내가 그동안 흑호 대감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두 분의 만남을 주선해드리겠소. 어떻소? 믿지는 장사는 아닐 텐데. 채령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작정 한양을 뒤져 흑호 대감을 찾는 것보다는 이곳에 머물며 정보를 얻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국밥집의 음식 맛도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허나 조건이 있어. 하루 세끼 뜨끈한 국밥과 편히 잠잘 곳을 제공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흑호 대감을 만나는 즉시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요. 그녀의 단호한 조건에 정도원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요. 그것은 나의 임금이요. 그렇게 5년간 설산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던 고독한 검객 채령은 엉뚱하게도 한양 제1국밥집 백년화로의 재료 손질 담당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주방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유품인 검으로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무와 두부, 그리고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사람들은 살벌한 기세로 칼을 휘두르며 물을 써는 그녀의 기이한 모습을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새로운 전설, 국밥집 여검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령의 국밥집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가게의 안주인이자 실세인 주모 월향이었습니다. 월향은 처음부터 채령이 못마땅했습니다. 밥값을 6포로 퉁친 것도 모자라 어수룩해 보이는 주인 도련님을 홀려 가게에 눌러앉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방은 여인들의 공간이자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곳인데 웬 칼 잘 쓰는 계집 하나가 나타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채령에게 트집을 잡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향은 채령에게 산더미 같은 마늘과 파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내 칼솜씨가 그리 대단하다면서 어디 오늘 안으로 저 마늘을 다 빻고 파는 실처럼 가늘게 차에 썰어보거라. 그것도 못하면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갈 줄 알아라.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할 양이었습니다. 주방의 다른 안악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채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아무 말 없이 마늘과 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먼저 마늘 한 접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칼등으로 마늘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단했던 마늘들이 마치 얼음이 깨지듯 순식간에 잘게 으깨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내공을 실어 충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순식간에 마늘산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음은 파차의 썰기였습니다. 그녀는 파를 여러 겹으로 겹쳐놓고 눈에 보이지 않을 속도로 칼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삭 하는 소리가 지나간 자리에 파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고 고운 채로 변해 있었습니다. 월향과 주방 안악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기가 막힌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월향은 분했지만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솜씨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향은 더 이상 채령에게 굳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월향은 채령의 무뚝뚝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을 지적했고 채령은 월향의 잔소리와 오지랖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정도원은 두 여인의 팽팽한 신경전 사이에서 진땀을 흘리며 매일같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주방은 마치 조용한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채령은 약속대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칼끝에서 썰려나간 고기와 두부는 국밥의 맛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고기는 질긴 힘줄 하나 없이 부드러웠고 두부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백년화로의 국밥 맛이 달라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연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정도원은 늘어난 매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채령에게 첫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도원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채령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한 달간 고생한 품삯이오.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채령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엽전 꾸러미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기도 하고 엽전 한 잎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여전히 낯설고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소? 정도원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 비단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채령은 월급을 받자마자 휴가를 내어 저작거리 구경에 나섰습니다. 주방 사람들은 그녀가 고운 비단 옷이나 예쁜 장신구를 사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가게로 돌아온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뜻밖에도 값비싼 붉은색 비단 검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검 손잡이에 정성껏 검술을 달았습니다. 5년간 함께 고생한 아버지의 검에 처음으로 호사를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월향은 계집애가 예쁜 옷 살 생각은 안 하고 쇳덩어리에나 돈을 쓰다니 라며 혀를 찼지만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령의 기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으로 저작거리에서 가장 맛있는 찐빵을 한가득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퉁명스럽게 찐빵을 건네받은 월향은 따뜻한 찐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채령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속정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월향은 채령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채령을 친동생처럼 여기며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에게 한양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기나긴 기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원은 채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소문하여 흑호 대감의 행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정보통이란 정보통은 모두 동원하여 응어에 들어갔다는 흑호 대감의 소식을 캐물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은 채령이 알고 있던 흑호 대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기이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채령이 생각하는 흑호 대감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무인이자 수많은 사람을 벤 잔인한 살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통들이 전해온 흑호 대감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정보통은 흑호 대감 말씀이십니까? 그분 요즘 칼은 거의 잡지 않으시고 붓을 잡고 난을 치는 것에 푹 빠져 계신다던데요.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보통은 그 양반 요즘 무술 대회보다는 전국의 이름난 요리사들이 실력을 겨루는 요리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더 자주 나타나십니다. 조선 8대서 그 양반 입맛만큼 까다로운 분이 없지요. 라는 믿기 힘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가 얼마 전 열렸던 조선 제일 숟가락 뽑기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정도원은 이 어긋난 정보들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인이 실은 조선 최고의 미식가이자 예술 애호가라니 그는 이 사실을 채령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채령에게 자신이 들은 소문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흑호 대감께서는 무예만큼이나 음식의 맛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하오. 맛없는 음식을 내어놓는 주방장에게는 칼 대신 숟가락으로 곤장을 친다는 소문도 있더군. 채령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기려 했던 숙적이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음식 맛을 평가하는 숟가락을 휘두르는 인물이라니.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아니 자신의 목표가 어딘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그는 내 아버지를 꺾은 냉혹한 무인이오. 분명 나를 얕보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틀림없소. 그녀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흑호 대감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욱 강한 궁금증과 기묘한 경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흑호대감에 대한 소문으로 어수선하던 어느 날, 백년화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용두골이라는 국밥집이 궁중 비법으로 만든 약선 국밥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내세워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두골의 국밥은 값은 비쌌지만 몸에 좋은 약재를 듬뿍 넣어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건강을 중시하는 양반들과 부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백년화로의 매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정도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전공법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약재나 기교가 아니라 국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밥 맛의 핵심은 좋은 사고를 푹 고아낸 진한 국물과 그 국물의 맛을 온전히 담아내는 좋은 고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국밥을 만들기 위해 채령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령 낭자, 이제부터는 단순히 고기를 얇게 써는 것을 넘어 재료가 가진 결의 흐름을 읽고 그 결을 따라 완벽하게 썰어내야 하오. 그것은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재료와의 깊은 교감이 필요한 경지였습니다. 정도원은 채령이 무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녀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힘의 흐름을 읽고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검술의 기본이듯 요리 또한 재료가 가진 힘의 흐름, 즉 결을 읽고 그 결을 거스르지 않아야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법이요. 낭자의 검으로 이 고기에 숨겨진 맛을 깨워주시오. 그의 진지한 설명에 채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요리를 무예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채령은 그날부터 새로운 수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고기의 금맛과 지방의 분포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내공을 실어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고기의 결을 따라 칼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칼이 지나간 자리에 고기는 마치 살아있는 듯 부드러운 질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뼈와 살을 분리할 때도 뼈마디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어 순식간에 완벽하게 해체해냈습니다. 그녀는 무공의 원리를 요리에 접목시켜 자신만의 독보적인 요리 건법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칼끝에서 백년화로의 국밥은 전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매일같이 동이 트기 전부터 주방에 나와 수백 근의 고기와 뼈, 그리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그녀에게 주방은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라 설산의 수련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베고 자르는 행위를 넘어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기의 결을 따라 칼을 움직이며 생명이 가진 복잡하고 신비로운 구조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채령은 홀로 주방에 남아 달빛 아래에서 건물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검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살기로 가득 찼던 그녀의 검은 이제 부드럽고 유려한 춤사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끝은 더 이상 적의 급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허공에 떠있는 재료들을 손질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검을 휘두르며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적을 베어 생명을 빼앗는 검술과 죽은 재료에 칼질을 하여 새로운 맛과 생명을 불어넣는 요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그녀의 검술은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검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려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고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장인의 혼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의 경지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검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썰어놓은 고기와 두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기는 입에 넣는 순간 녹아내릴 듯 부드러웠고 두부는 콩의 고소한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녀의 칼질이 담긴 국밥을 맛본 정도원은 그 맛의 변화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채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검객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중요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백년화로의 국밥은 이제 그 어떤 경쟁자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맛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년화로의 국밥 맛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소문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가게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용두골 국밥집은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허름한 갓을 쓴 노인 한 명이 백년화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평범한 시골 노인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을 숨기고 잠행에 나선 흑호 대감이었습니다. 흑호 대감은 자신에 대한 기이한 소문들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소문의 진원지 중 하나인 백년화로의 국밥 맛이 궁금하여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앞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그는 먼저 국물 색을 살피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이번에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가 혀에 닿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신 고기와 국물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씹을 필요도 없이 부드럽게 녹아내렸고 국물은 깊고 진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음식을 맛보았지만 이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룬 국밥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벅찬 감정을 누르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여봐라, 주인장. 이 고기는 대체 누가 썬 겐가? 예사 솜씨가 아니야. 칼끝에 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하구나. 마침 근처에 있던 정도원은 노인의 비범한 안목에 놀라며 그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흑호 대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 고기는 저희 가게의 새로운 아이가 썬 것입니다. 흑호 대감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호, 그래? 어떤 아이인지 내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는가? 정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을 향해 외쳤습니다. 채령 낭자, 잠시 이리 좀 나와보시오. 귀한 손님께서 낭자를 찾으시네. 잠시 후 채령이 무심한 표정으로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채령은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허름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평범한 노인 같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자신이 설산에서 마주쳤던 그 어떤 맹수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바로 자신이 5년간 찾아 헤맸던 숙적, 흑호 대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등 뒤에 맨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검이 뽑히는 순간 가게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흑호 대감을 향해 검끝을 겨누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꺾은 흑호 대감이요. 5년을 기다렸소.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과 결판을 내겠다. 그녀의 살기 어린 외침에 가게 안에 있던 몇 안 되던 손님들은 기겁하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정도원과 월향 역시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흑호 대감의 반응은 채령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채령의 살벌한 기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껄껄 웃으며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결이라니? 허허, 성미도 급하군. 일단 밥부터 마저 먹고 이야기하세. 이 집 국밥이 식으면 제 맛이 안 난단 말이야.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은 국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집은 깍두기도 일품이구먼이라며 깍두기 맛에 대한 품평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채령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숙적과의 목숨을 건 대결을 상상해 왔는데 상대는 칼이 아닌 숟가락을 들고 자신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검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흑호 대감은 뚝배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트림을 한번 하고는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배도 부르니 이야기나 한번 들어볼까? 그래, 자네 아비는 잘 있는가? 그 고집불통. 아직도 술만 마시면 나한테 졌다고 울고불고 하지는 않겠지? 그의 능청스러운 질문에 채령은 더욱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채령은 흑호 대감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일단 검을 거두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흑호 대감의 얼굴의 순간 놀라움과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채령에게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채령이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흑호 대감과 채령의 아버지는 숙적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함께 무예를 연마했던 둘도 없는 친우이자 맞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수십 번의 대결을 펼쳤지만 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5년 전의 어전 시합은 두 사람의 마지막 대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합 며칠 전 채령의 아버지는 자신이 이미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평생의 친우인 흑호 대감과 후회 없는 대결을 펼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합 당일 채령의 아버지는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인해 기력이 쇠해 있었고 검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흑호 대감은 첫 합을 겨루는 순간 친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대결을 중단하려 했지만 채령의 아버지는 눈빛으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무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결은 흑호 대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흑호 대감은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주기 위해 일부러 져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워주었던 것입니다. 대결이 끝난 뒤 채령의 아버지는 흑호 대감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딸이 하나 있네. 그 아이는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 아마도 그 아이는 내 죽음이 자네 탓이라 여기고 언젠가 자네를 찾아갈 걸세. 부디 그때가 되면 자네가 그 아이의 스승이 되어 아이가 올바른 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나. 흑호 대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채령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흑호 대감에 대한 고마움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허무함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5년간 쫓았던 목표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령은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했던 유일한 신념이었던 아버지의 복수가 사라지자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검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검을 방구석에 던져둔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국밥집 식구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도원은 섣불리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스스로 일어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그녀의 방문 앞에 그녀가 좋아하는 갓 지은 쌀밥과 뜨끈한 국을 조용히 놓아두고 갈 뿐이었습니다. 월향 역시 평소의 잔소리를 멈추고 묵묵히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채령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를 달여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듯한 배려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령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지난 5년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검, 그리고 복수라는 두 단어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외의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그녀가 복수심에 불타는 고독한 검객이 되기를 바랐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채령은 헬쑥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정도원이 무심코 던졌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을 잡는 이유가 꼭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닐세. 때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검을 잡을 수도 있는 법이지.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검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검을 들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정도원은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채령이 걱정되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간 보이지 않던 채령이 어느새 주방에 나와 묵묵히 칼을 잡고 두부를 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칼질은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힘과 속도에만 의존하던 예전의 칼질과 달리 지금 그녀의 칼질은 마치 물이 흐르는 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도원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가 썰어놓은 두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두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얇고 고르게 썰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그녀의 칼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정도원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검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방황을 통해 마침내 자신만의 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것임을. 그녀는 자신의 검이 복수라는 어두운 목표를 벗어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요리를 먹고 행복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검을 들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조선 최고의 무인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각성에 정도원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잘 생각했소, 채령 낭자. 낭자의 검은 이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활인검이 될 것이오. 그날 아침 채령이 만든 국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따뜻한 맛을 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새로운 길이 칼끝을 통해 고스란히 음식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검을 찾은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채령이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흑호 대감은 마치 제 일처럼 기뻐하며 매일같이 백년 화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채령의 든든한 스승이자 후원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맞수이였던 채령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채령의 놀라운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녀에게 전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평범한 요리 선생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채령에게 무공의 원리를 통해 요리의 비법을 가르쳤습니다. 요리란 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은 좋은 무기를 고르는 것과 같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은 내공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과 같지. 재료를 썰 때는 상대의 급소를 노리듯 결이 핵심을 찔러야 하고, 양념을 할 때는 허와 실을 섞어 상대를 교란하듯 맛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의 가르침은 채령이 무인으로서 살아온 경험과 맞물려 그녀가 요리의 깊은 세계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흑호 대감은 그녀를 데리고 전국의 이름난 시장을 돌아다니며 최고의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동해의 신선한 해산물과 남도의 기름진 곡식,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비밀스러운 향신료들의 사용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채령은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이제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깊이와 철학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흑호 대감은 채령에게 자신의 낡은 숟가락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사용해온 숟가락이다. 나는 이 숟가락으로 천하의 맛을 보았고 또한 맛의 도를 깨달았다. 검과 국자는 다르지 않다. 둘 다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이제 이 숟가락은 너의 것이다. 이 숟가락으로 너만의 맛을 찾아 세상을 이롭게 하거라. 채령은 스승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흑호 대감의 유일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는 임금의 탄신일을 기념하여 조선팔도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어전 요리 대회가 열린다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하는 요리사는 궁중 최고의 요리사인 수라간 상궁의 직위를 하사받고 대대로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요리사들이 모두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원은 이 소식을 듣고 채령에게 백년화로의 명예를 걸고 이 대회에 나가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채령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 솜씨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력을 겨룬다는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흑호 대감과 국밥집 식구들은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내 실력은 이미 대령 숙수들을 뛰어넘었다. 가서 너의 검, 아니 너의 국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거라. 스승의 격려와 낭자가 우승하면 우리 가게는 대박 나는 거요. 라며 주파나를 튕기는 정도원의 너스레에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 당일 경복궁의 넓은 마당에는 수십 개의 조리대가 설치되었고 각지에서 모여든 요리사들이 저마다의 솜씨를 뽐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쟁쟁한 궁중 요리사와 이름난 반가의 요리사들 사이에서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채령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국밥집에서 온 무명 요리사라며 얕잡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침내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요리사들이 화려한 재료와 기교를 뽐내며 요란하게 요리를 하는 동안 채령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설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람의 흐름을 읽고 재료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칼과 국자였지만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절정 고수가 건물을 추는 듯 기품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채령의 요리는 시작부터 다른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요리 과정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무의 시연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칼을 잡고 물을 써는 모습은 마치 눈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 현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거대한 큰 솥을 돌리는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힘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힘과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구경꾼들은 맛을 보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예술적인 요리 과정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선보인 첫 번째 요리는 5년간 설산에서 연마했던 자신만의 건법인 설화신검을 요리에 접목시킨 설화냉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종이장처럼 얇게 썬 배와 오이, 그리고 자신의 신기에 가까운 칼솜씨로 면발처럼 가늘게 뽑아낸 소고기, 꾸미를 올려냈습니다. 그 맛은 입안 가득 시원함을 선사하면서도 씹을수록 깊고 은은한 감칠맛이 우러나와 마치 한겨울의 눈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매화를 맛보는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백년 화로에서의 경험을 담은 활용 국밥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가마솥에서 며칠간 고아낸 진한 사골 국물에 비법 양념과 함께 신선한 채소를 넣고 끓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활인검의 경지로 썰어낸 부드러운 소고기를 뚝배기에 담아 뜨거운 국물을 부어내는 토렴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맛은 마치 불을 내뿜는 용처럼 강렬하면서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깊은 위로를 주는 맛이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 극과 극의 두 가지 요리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요리를 맛보고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흑호 대감은 제자의 성장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무와 도와 예가 하나로 어우러진 경지다. 이 아이는 칼로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리를 했다. 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채령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장원을 차지했고 조선 최고의 요리사라는 연계를 안게 되었습니다. 채령이 어전 요리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국밥집에서 온 무명의 여검객이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요리사로 등극한 놀라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임금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 궁중의 음식을 총괄하는 수라간 최고 상궁의 직위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화려한 궁중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정도원과 월향 역시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도원은 애써 덤덤한 척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낭자는 우리 같은 장사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귀한 몸이 되었소. 부디 궁에 들어가서도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말고 훌륭한 요리사가 되시오. 그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채령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국밥집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 채령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 상궁의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그릇이 부족하옵니다. 부디 소인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연계를 제 발로 걷어차는
그녀의 행동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채령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에게는 거래 높은 담장보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저작거리의 뜨거운 화로 앞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소인의 요리는 임금님 한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소인이 저작거리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크게 감동하여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연 흑호의 제자답구나. 좋다. 내 뜻을 존중하겠다. 대신 언제든 내 국밥이 생각나면 궁으로 들어와 솜씨를 발휘해 보이도록 하라. 채령은 궁을 나와 곧장 자신을 기다리는 백년화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도원과 월향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가 상궁의 자리를 거절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령은 자신을 반겨주는 따뜻한 식구들의 얼굴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백년화로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임금도 인정한 조선 최고의 요리사가 끓여주는 국밥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흑호대감은 가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매일같이 채령의 국밥 맛을 품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월향은 여전히 잔소리를 하면서도 누구보다 채령을 아끼고 챙겨주는 든든한 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원은 여전히 허허실실 웃으며 가게를 지켰지만 채령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존경과 함께 따뜻한 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령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주방에 나와 무뚝뚝한 표정으로 칼을 잡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검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칼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살벌한 검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복수라는 덧없는 목표 대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더 크고 위대한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양 저작거리의 작은 국밥집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밥집의 검선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